그래서 8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80년도? 예, 대표적인 유괴 사건으로만 알려진 범죄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루밍 성범죄가 있었던 사안. 이 가해자 이름이 이제 주영형. 네. 예. 선생님 아니었어요? 예.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피해 아동은 중학교 1학년이었고 이 사건이 당시에는 피해자 이름으로 알려졌었어요. 굉장히 유명했죠 그때. 예. 1980년 11월에 중학교 1학년생이던 이제 이군이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유괴범의 요구 조건은 현금 4천만 원이었고요. 당시에 왜 유괴를 했냐면 도박을 해서 빚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금품 목적으로 이 피해 아동을 유괴했던, 그런데 사실 뭐 목적대로 되지 않아서 이틀 만에 살해를 했던 사안이에요. 경찰 인력이 총 2만 3천여 명이 동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범인이 누군지 전혀 특정을 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어요. 그 사이에 범인이 보낸 협박 편지가 6통이었고요. 협박 전화가 62회에 달했다고 하고 1980년 11월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던 중학교 1학년 이군이 유괴됐습니다. 현금 4천만 원을 요구하며 전화를 걸어온 범인들은 정작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60여 차례 전화를 걸고 편지까지 보내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된 수사 끝에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군이 만나기로 했다던 학교 체육교사 주영형이었습니다. 윤상이를 포괄한 현장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성격에 못 이겨서 거의 탈진해가지고 나는 병원에 데려갈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서 약을 사서 먹이면은 그 토하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그런데 주영형을 조사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 주영형은 이제 유괴 살인자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루밍 성폭력의 가해자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영형이 사실 사건 초기부터 경찰의 의심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가 체육 선생님하고 좀 면담하러 가겠다라고 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좀 의심을 받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설마 교사가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좀 인식도 있었고, 또 이 주영형이 되게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또 가정이 있고 아이도 있고 했는데 설마 이 사람이 그랬겠어? 라는 생각으로 용의선상에서 좀 차츰 배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좀 과감하게 자기가 막 방송에 막 카메라 앞에서 아이를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막 호소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범인으로 밝혀졌죠. 체육교사라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범인들이 만약에 우리가 살아만 있다면 얘만 좀 양도를. 어떻게 밝혀지게 됐나요? 주영형의 당시 어떤 시간상의 알리바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밝혀내요. 주영형이 당시에 나는 뭐 이분이 사라졌을 그 시점에 대학원 수업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다시 확인을 해보니 수업에 간 건 맞는데 출석 체크만 하고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영형도 사실 출석 체크만 하고 나온 것은 맞고 내가 불륜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과 신촌에 있었다. 불륜관계였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워서 조사 초기에는 말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륜관계라고 주장했던 그 여성은 17살의 미성년자였고 이 주영형이 분의 학교로 오기 전에 여자중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당시에 알게 됐던 제자였던 거예요. 본인의 알리바이에 이용을 좀 한 거네요. 그 여학생의 진술은 이 선생님과 내가 신촌에 몇 월 몇 시에 있었던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진술이 거짓 진술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영형이 지속적으로 이 여학생을 세뇌시켰던 거예요. 그때 나랑 있었던 거 맞잖아. 그때 신촌에서 있었던 거 맞잖아 하는 식으로 세뇌를 당해서 좀 조작된 기억에 의한 알리바이 진술을 이 여학생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영형의 진술에 맞춘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그루밍인 거군요, 지금. 17살과 가정이 있는 남성 교사, 또 아이도 있는 상황에서 어떤 동등한 관계에 의해서 시작된 관계라고는 전혀 보여질 수가 종속적이거나.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 여학생 외에 실제로 이 유괴 사건의 공범 여학생 2명이 더 있었어요. A와 B라는 여학생들인데 둘 다 미성년자였어요. 고등학생이었고 마찬가지로 과거 주영형이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사실상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과 제자 관계는 아니었고 사랑하는 관계였다라고 좀 세뇌당하는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A양은 이제 협박 편지, 협박 전화, B양은 거짓 제보 편지를 하면서 이제 수사기관에 혼선을 줍니다. 편지가 연락을 하셨는데 그 편지는 제 부모님한테 안 주신다거나 혹시나 경찰 전화를 한다거나 하시면은 그리고 아이의 뭐 손발을 묶고 모포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 아이가 질식사를 하게 되는데, 질식사한 이후에 공범 A양과 함께 북한강변에 이 사체를 유기를 하거든요. 와,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끔찍한 범죄잖아요. 네. 여기에 가담할 정도로 그렇게. 이 범행이 막 발각되고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주영영은 이 A와 B에게 자살하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실제 A양은 수면제를 먹고 자살 시도를 해요. 근데 세상에. 다행히 목숨은 구하고요. B양 같은 경우는 자살할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다가 그 날짜가 오기 전에 체포가 되어서 자살에 이르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주범과 종범 간의 어떤 그런 종속 관계를 떠난 그룹이 그야말로 정말 길들이기를 아주 오랫동안 했던 거라고 보여지고, 범죄임은 당연히 인식했을 거고, 사체를 유기하는데 어떻게 범죄 인식을 못했겠어요. 그런데 이미 심리적인 지배 영역에 있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가담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루밍 행위를 통한 네. 약간 종속관계 내지는 복종할 네, 수밖에 네.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조사 과정에서 주영영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 이미 주영영은 이런 식으로 여자 중학교에서 좀 문제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었어요. 찾아보니 총 22명의 피해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수법은 똑같았어요. 개별 면담을 한다는 식으로 면담을 하고 나가서 여관에 가서 성폭행하고,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야,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야 라고 끊임없이 이 대상자들을 세뇌시키고 길들이고, 되게 안타까운 게, 만약에 그 여자 중학교에서 22명의 피해자를 좀 발견했을 때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그런 모습 보였으면 사실은 이 주영영이 유괴 범죄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너무 흐지부지 끝났던 거예요. 22명 아마 더 있었을 수도 있죠. 22명의 피해자 모두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꺼렸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죠. 네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네. 선생님이랑 그런 관계를 맺어? 라고 그렇죠. 해서 피해 여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었고, 말을 하더라도 더 비난받았을 시대적 배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범죄 피해자들은 다 뭐 피해자들 네 탓으로 돌리던 이런 인식의 시기가 있었죠, 사실. 그죠? 지금도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을 거라고 그 생각해요. 당시에 막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거의 없었죠. 없다고 네. 전혀 될 때네요. 네. 네, 이게 하나의 유괴 살인 사건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밝혀져서 네. 문제되는 거지. 그러면 이 주영영과 공범 둘은 어떻게 처벌받았나요? 주영영은 83년도에 사형 집행이 되고요. 이 공범 A양은 이제 단기 3년, 장기 5년, 소년범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형, 단기형으로 이렇게 일반 성인하고 좀 다르게 처벌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선고가 됐고, 또 다른 공범 B양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가 나와요. 근데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런 공범 A와 B양의 행위는 분명히 처벌되는 행위예요. 본인이 세뇌를 당했다 하더라도. 근데 A와 B양은 유괴 살인 사건의 공범이자 동시에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